일상이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김영익 교수의 더 찬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리포트 같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경제적 이념 이런 것들에 편중됨 그런 것도 없이 일정한 의도적 거리감을 두고 있는, 그리고 경제 위기에 대해서 지나친 호들갑 이런 것도 없습니다. 냉정하고 건조한 문체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나를 위해 준비된 깔끔한 그 리포트 한 편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건조하고 냉정한 문체 속에서도 위기에 대한 그 짧은 표현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 앞으로 다가올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그 시기를 기점으로 큰 위기가 온다는 건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읽기 전에도 그렇고 최근 한 달 사이에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그 IMF 시절의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IMF 시기에도 하다가 갑작스럽게 큰 위기가 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하루하루 뭔가 느낌으로 다가오는, 위기라는 게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1년 지나다가 오고 이런 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하루하루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체감될 정도로 위기에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시점에는 또 크게 명확한 위기로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 위기라는 거는 자본주의의 그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그 자체가 그 시스템 안에 품고 있는 하나의 그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의 그냥 일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경제 위기가 오고 나면 물론 고통의 시간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이제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MF라는 고통의 시간, 물론 그로 인해서 복구되지 못할 그런 심각한 상해를 입으신 분도 있겠지만, 여튼 우리 경제가 거쳐왔어야 했을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찬스인 이유가 뭐냐면, 역설적이게 지금 바로 우리 앞에 아주 심각한 위기가 놓여 있다, 이거를 강조하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심각한 위기를 자본주의의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위기에 투자했던 사람들, 위기에 자산을 매입했던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온, 우리는 그런 역사를 봤잖아요. 대표적으로 IMF 시절에 자산을 매입한 사람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부자가 됐죠. 우리도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그런 관점에서 찬스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가드를 올리고 현금 비중을 잘 관리를 하면서, 자, 위기를 찬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냉철한 관찰, 판단,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위기가 오는가, 몇 가지 사항을 정리를 해봤는데, 자본주의 경제 위기는 소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몇 가지 요소들, 요걸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의 부의 효과,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부의 효과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식 이런 게 막 오르는 거야. 그러면 심리적으로 부자가 된 듯한 기분, 이로 인해서 소비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주식이 오르면 더 소비를 할 것 같은데, 실제 이 부의 효과는 부동산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효과 굉장히 컸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배달 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산업군들, 소비 진작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유지나 발전을 한 그런 경우들 많죠.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상황은 부동산과 주식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반대로 역의 부의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소비가 굉장히 감소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최고 수준이죠. 국가부채는 굉장히 적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가계부채는 주요 대상국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늘어난 가계부채, 결국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부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느끼고 있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 예전에 인플레이션 책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답이 없죠. 이거는 그 어떤 경제학자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한 경우가 없다는 거야. 인플레이션은 모든 걸 파괴시킨다. 그런데 뭐 거기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되면 동일한 돈을 쓰죠. 우리가 뭐 돈을 더 쓰진 않잖아요. 동일한 돈을 써도 결국 소비하는 품목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가 감소되고 또 기름값이 올라가고 교통비가 더 늘어나네? 그러면 다른 부분을 또 줄이고 또 소비가 감소하고 소비 감소에 대한 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게 또 금리 인상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모두가 금리 전문가가 됐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 금리 변화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금리로 인해서 부동산과 주식 이런 자산이 엄청나게 오르는구나, 우리가 이걸 다 봤잖아요.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모든 이들이 민감해질 것 같은데 지금 금리가 인상되고 있고 향후 훨씬 더 인상될 예정이죠. 왜냐? 미국이 올리고 있으니까. 미국이 올리면 따라 올릴 수밖에 없죠. 금리가 역전되면 또 한국에 있던 외국인 자금이 이탈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가계 평균이 부동산에 대한 원리금 상환 비율이 수입의 36%라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 비율이 또 올라가죠. 또 그만큼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계 경제가 침체입니다.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로 인해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없어지는 것이고 소비에 또 직격탄이죠. 그리고 자영업 폐업이 매우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왜냐? 이러한 모든 소비 감소가 결국에 직접적으로 자영업 매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튼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마땅히 쓸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쓰게 되는데, 통화정책, 경기가 하강하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내릴 금리가 없어요. 지금 현재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통화정책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재정정책, 국가에서 또 돈을 푸는 거죠. 가게에서 돈을 못 풀면. 그런데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국가에서 돈을 푼다, 이것도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튼 뭐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모르죠. 그리고 큰 위기가 오지 않는 것, 이걸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저도 바라지만 경각심을 갖고 가드를 올리는, 현금을 확보해두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 저자인 김영익 교수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 주식, 하여튼 뭐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또 주식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 기업이 그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동산이라든가. 근데 여튼 뭐 단기적으로는 국내 주식에 대한 전망이 매우 비관적인데, 앞으로는 주식 투자를 할 경우에 배당주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는 거야.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합니다. 미국 주식은 이제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짐 로저스 책에서 많이 살펴봤는데, 짐 로저스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인생, 내 생애 최악의 베어마켓. 베어마켓이 뭐냐면 곰이 이렇게 내려 찍는 그 정도로 폭락장이 펼쳐질 것이다. 2018년부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그 엄청난 부채에다가 더 부채를 더해가지고 자산이 더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때문에 위기라고 그랬는데 부채가 더 생긴 거예요. 이제까지 많은 예언을 적중한 짐 로저스고, 여튼 경제에 있어서 미국보다 또 유럽보다 아시아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 다 맞추고 있잖아요. 또한 지난 10년간 미국 주식이 너무 올랐고 미국
개인의 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이 무려 54%라는 거예요. 과거에 닷컴 버블 때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46%였는데 지금은 54%라고 합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거품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미국 주식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저자는 인도와 베트남 투자를 통해서 나름 수익을 많이 올렸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수익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도, 베트남 쪽이 유망하다. 미중 갈등의 수혜 국가면서 평균 연령이 매우 젊은 나라죠. 소비 여력이 상승할 수 있는,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는 투자 전망이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김영익 교수는 모든 투자를 ETF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접 투자보다는 ETF를 통한 간접 투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 테마 ETF, 이 부분은 뭐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기존 책에서 추천을 했는데 지금 뭐 거의 84% 올랐다는 거예요. 조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전기차가 꾸준히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고, 또 중국이 투자 위주의 성장 전략에서 소비 위주의 성장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수 1위 기업들, 그런 것들로 구성된 ETF, 이런 것도 참고해 볼 수 있고, 또한 이 장수시대 헬스케어, 뭐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등락이 뭐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올 수도 있지만 위기는 자본주의의 하나의 구성 요소라는 점, 잘 준비해서 그 시기를 찬스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에 좋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를 거쳐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